부럽네요.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전 올림픽은 좀 조용한 올림픽이었는데 이제 좀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와 하면서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온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 말씀대로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시각입니다만 총 17일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들 보면 에펠탑 밑에서 한다든지 그랑 빨래 밑에서 한다든지 그거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 정말 기대 너무 많이 되죠. 제가 사실 그 전에 도쿄올림픽을 현장 중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무관중이어서 경기장에도 사람들이 없고 아쉽죠. 그냥 다니는데도 통제가 돼 있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관중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올림픽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열렸던 국제 스포츠 행사가 카타르 월드컵이었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은 정말 막 사막 한가운데 도시 아무것도 없는 거 한가운데 경기장 지어놨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엔 코로나도 끝난 상태에서 첫 올림픽이고 에펠탑 밑에서 그랑빨래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관중의 환호와 함께 올림픽이 열린다면 벌써 마음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대되는 거. 저는 사실 이번에 메달을 혹시 디자인을 보셨나요? 아니요. 올림픽 메달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석이에요. 진짜 이 메달 욕심 사실 요즘에 내면 안 되는 시대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예쁘네. 근데 이 올림픽 하면 사실은 개막식, 또 이 폐회식, 뭐 이런 화려한 어떤 쇼, 그게 정말 이 환호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기억하는 건 어떤 올림픽이었지? 이 화살쏘던 쫙 해갖고 그게 스페인인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인가? 예. 바르셀로나. 그래서 매번 개막식 약간 비밀스러우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막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88 올림픽이 굴렁쇠 소년이 아직도 이게 기억에 남아 있고 뭐 그런 큰 기억과 감동을 남겨줬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굴렁쇠 소년으로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기획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많은 시민들 또 군 장병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1000여 명, 2000여 명이 퍼포먼스 할 때 같이 뛰었거든요. 그때 저도 거기 뛰어서 떠나가는 배라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형상화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우리 군인 중에 한 분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수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같이 하는 셈인데 우리도 그랬고 여러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막할 때마다 그 나라의 찬란했던 역사들, 아름다운 자연들, 중요하고 위대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형상화하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비참한 역사, 노동계급의 상처들, 쓰라린 한숨들 그것을 통해서 장엄하게 런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때 그 런던을 가리키는 부제가 팬더모니엄이었어요. 이 팬더모니엄은 지옥에 형성된 도시를 말해요. 바로 런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국의 그 개막식 도시를 지옥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 노동계급의 역사, 어린이 노동 이런 것을 아주 존엄하게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6년 리우 개막식도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리우 개막식은 올림픽을 통해서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다소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올림픽 한다고 도시 개발이 막 복잡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기후라든지 도시라든지 여러 사회적 가치를 공존하면서 올림픽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남미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한 개막식 한 몇 개 보셨나요? 10개 정도? 열몇 개, 예? 네. 20 몇 개요? 합치면 아니, 한 정말- 10 몇 개를 봤겠죠, 제 인생에서. 근데, 와, 이번 파리올림픽은 꼭 봐야 된다라는 맞아요. 게, 저 진짜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요? 개막식을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최초의 또 올림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밖에서? 그 계획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올림픽 개막식을 이게 되나? 세느강을 이렇게 6km 정도 가로지르면서 한다. 와. 그 모토가 이제 Games Wide Open. 우리는 완전히 개방된 올림픽을 한다. 물론 여기서 오픈이라는 뜻은 물리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정신, 올림픽의 가치를 보다 확장한다라는 뜻이겠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선수단을 태운 보트가 오스테를리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6km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에펠탑 인근에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으로 오르게 되는데 나라별로 보트에 탄 선수들이 국기를 휘날리면서 이제 세느강을 수상 행진을 하고 그러는 중에 동시에 퍼레이드, 예술 공연 이렇게 펼쳐지는데 세느강 주변에는 객석이 쭉 마련이 돼가지고 객석 예상 규모는 한 60만 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 개막식 숫자를 다 합한 숫자 이상이 강변에서 그 개막식을 직접 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선수단이 100몇십 개국 막 지나가는데 그 배가 100몇십 대가 쫙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렇게 60만 석 자리면은 공짜예요? 그냥 보고 싶으면 가면 되나요? 처음엔 그렇게 했었어요. 당초에는 센강 좌안, 우안 이런 구역에 좌석 10만 개 정도를 놓고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통제 없이 전면 개방, 와이드 오픈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는데 안전이 첫째 문제고요. 혼란 무질서도 있지만 의도된 테러, 예기치 않은 폭력 사태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 무료 구역에 대해서도 사전 등록제를 다 하고 이 구역을 드나들 때는 그 사전 등록된 사람들도 QR 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그 안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야외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가자, 관중들 그 외에도 그 경찰, 군인, 보안요원, 경찰, 군인, 보안요원만 해도 3만여 명이 몰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안전 대책이 지금 부과되고 있다. 이 정도. 신기하다. 맞네요. 와,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게 저는 성화봉송을 네.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성화봉송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성화봉송 정말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행렬이에요. 성화의 여정을 쫙 따라가다 보면 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유산, 또 문화유산 한번 어디를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직접 보여주실 건가요? 지난 4월 16일 그리스 헤라 신전에서 체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이날 사실 이 오목골 가지고 태양빛을 쫙 모아서 이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날이 흐려서 대신 불씨를 가지고 이제 체화를 했어요. 이거 배로 온 건가 저? 와, 멋있다. 네, 이 배는 1896년에 역사적인 범선 벨럼호라는 것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마르세유로 이제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그거 맞아요. 고대에서 근세로 넘어가서 이제 현대가 마르세유는 파리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인데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 잘 아시죠? 지단의 고향이에요. 네, 마르세유에서 건너가면 알제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섞이기도 하고 그것이 늘 조화롭진 않겠죠. 빈부격차라든지 계급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어서 이 프랑스 똘레랑스의 시험대가 마르세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툴루즈로 가게 됐죠. 블루스 선바. 툴루즈는 아주 고색 참연한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로마네스크 양식의 생세르냉 대성당을 거쳐서
몽생맹슈. 되게 이름이 맛있게 생겼네요. 예. 몽쉘피세. 네. 그리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과들루프를 통해서 이제 릴로 오게 됩니다. 이야. 도시 하나하나가 같아. 다 구성이 다양하네. 이 릴이라는 도시는 여러 나라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교통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거쳐서 메인 무대 센-생드니 파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가고 싶다. 파리 올림픽 성화는 유명인들, 일반인들 1만여 명이 이제 손에 들고 프랑스의 64개 지역을 쭉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유명 스타로는 축구 스타 중에 디디에 드록바라는 이 축구 팬들 중에는 드록신이라고 하는 이 디디에 드록바 선수는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경기를 뛰면서 벌어들인 수많은 수익을 교육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모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성화주자들.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서 성화를 드는 그 인물들은 우리가 지금 함께 공감해야 될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드러냈던 분들이 지금 성화를 함께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고로 이 성화봉송은 또 무지무게 하이라이트로 맨 마지막에 빠빠 하면서 딱 붙이는 거 요건데 요거 우리 옛날에 동계할 때 우리 김연아 선수도 한 적 있고. 맞아요. 그러면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과연 누가 마지막 주자입니까? 쌤은 아시죠? 아니요, 1급 비밀이죠. 이게 원래 매번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구나. 오. 그렇지만 저보러 만약 결정하라 그러면 저는 지네딘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지금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사회 문제와 혼란이 막 있어서 일부 조금 고약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정치 세력이나 집단이 이민자에 대해서 또 유색인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와 차별을 하면서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프랑스를 조금 우울하게 만들고 있을 때마다 지네딘 지단은 거기에 맞서서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평등 연대의 가치를 계속 호소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올림픽과 지금의 프랑스의 상황을 해결하고 상징할 인물로는 지네딘 지단이다. 그래도 지단이다. 말씀드립니다. 닷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너무 궁금하다. 닷새 뒤에 정말 갑자기 지네딘 지단이 올라오면 그때 그럼 영원히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해도 벌써 파리올림픽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 하는 지금 입장인데 근데 이번 올림픽은요, 특히나 프랑스 올림픽 그리고 거기에서 파리라는 도시에서 한다는 게 되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럼요. 파리는 지금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고 수도 중에 가장 큰 도시고 인구도 많고 경제 수준도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렇게 된 데는 100여 년 전에 19세기 말에 파리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보다 그 이전에 파리 만국 박람회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37년 사이에 무려 8번이나 만국 박람회를 열었어요. 혁신적인 기술, 전기, 영화, 특히 지하철 개통 이런 도시의 획기적인 모더니즘을 추구하게 됐는데 이 만국 박람회를 전후로 해서 프랑스의 어떤 상징적인 건축들, 유물들 막 들어서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에펠탑이고요. 그 외 그랑 팔레, 또 알렉산드르 3세 다리와 페가수스 동상 이걸 보러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오게 되니까 오를레안과 파리를 연결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계속 파리 한복판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 만든 기차역이 올쉐라는 역입니다. 이러는 중에 올림픽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처음에는 박람회야 부속 대회 정도 이렇게 되다가 올림픽.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데 박람회 부속 행사 같은 올림픽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파리가 치렀던 두 번째 올림픽 바로
1924년 올림픽에 오면 이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각국의 스포츠 제도, 규칙, 장비, 대회 조건 등등이 올림픽을 위주로 재편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인들은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참혹하게 절단나고 죽어가고 그걸 보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그걸 한번 실현해보자. 올림픽에서 더 나은 삶, 새로운 희망, 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인체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24년 파리 올림픽에 사회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마땅히 설치해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때부터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선수촌. 최초로 생긴 건가요? 1924년? 네, 최초의 올림픽 선수촌이 되겠죠. 우와. 네, 이게 파리예요, 지금 보면 약간 좀 엉성하기도 합니다만 옛날 한국인 줄 알았어요. 선수 우리나라 감독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복 같네요. 기와장 올린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는 주요 도시들이 이 정도의 시설도 못 갖춘 도시들도 많았어요. 이게 100여 년쯤 지나니까 선수촌 자체가 도시개발의 한 과정으로 만들어지죠. 우리 서울에 가면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이것이 이제 강남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우편물도 와야 되고 지금 며칠 지나다 보면 씻기도 해야 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올림픽을 할 때마다 아예 도시 개발에 하는 지점으로서 이 올림픽 이 선수촌을 확장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100여 년의 올림픽 역사의 중요한 도시 개발과 연관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게 또 뭐 선수들끼리 어떤 사랑. 네. 모여있다고 하니까. 네. 이야기하니까. 오붓하고 좋았을 수 있겠네요. 그런 인연.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에드몽 도르테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출연하신 분들 중에 남현종 캐스터님께 네. 누군지 아시는지 한번. 네. 화가 아니실까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저 화가 같은 영화 정말 감독님. 죄송한데 정말 처음 영화 뵙습니다. 감독. 영화 감독님. 네, 네. 카메라 하이힐 같기도 하고요, 신으신 거 저게. 아니야? 약간 힐 신으신 거 맞나요? 혁선이 형? 이분은 이제 스포츠 해설의 선구자로 불리는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 라디오 생중계가 시작이 됐거든요. Nos deux hommes sont maintenant seuls, debout, leurs mains gantées de mitaines appuyées sur les cordes, attendant le coup de gong. Flanner est un peu pâle, il est culotté de bleu, les cheveux luisants bien collés. Et Gennaro, au contraire, sa crinière en broussaille, sa culotte est grenade. Premier round. 라디오 생중계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도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지만 KBS를 비롯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본다라는 행위가 바로 이분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물론 라디오 해설을 하는 분이지만 파리 올림픽의 라디오 해설을 굉장히 박진감 있게 펼쳐가지고 스포츠 해설계의 원조, 레전드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올림픽 중계 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바로 이게 확장된 시장이고 확장된 산업이고 20세기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바로 스포츠라고 이해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올림픽이 열리면 하던 정규 방송도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미디어의 방송 중계 또 언어 또 수식어 이런 게 확장되면서 이제 올림픽은 단순히 운동 경기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 산업 콘텐츠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퀴즈를 하나 한번 내드리고 싶은데요. 노래 한 곡을 들으시고 이게 어떤 음악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노래, 음악은 또 이거 이런 거 잘 아는데 재미없게 맞춰도 됩니까, 한 번에? 이게 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거 올림픽. 여기만 듣고 다 아시죠? 코미디언들은 이런 음악을 많이 씁니다. 이 노래구나. 따따따따따. 딴딴딴딴.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아세요?
아니 좋은 노래 해서 이렇게 후한 모습을 보이세요? 이게 힌트예요. 제목까지 마저 말씀. 영화의 OST입니다. 영화 OST요? 네. 이거 노래 어떤 노래인지 들어는 봤는데 저희가 분명히 그 노래 제목까지 마저 말씀. 영화 불의 전차의 OST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음악은 지금 포스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영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인데요. 이 불의 전차가 198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도 받았고 작품이 뛰어나서 작품상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때가 바로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주인공들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그렇습니다. 우와. 에릭 리들 그리고 해럴드 에이브럼스 이 두 선수 중에 이제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100m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100m 경기가 일요일에 하게 돼서 이걸 뛰어야 되나. 심지어 주일날 뛰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럼 주일날 뛰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진 않을 텐데 요즘 같으면 좀 유연하게 다 하죠. 유연하게 하는데 이 1924에는 종교적인 신념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개인의 정체성이나 스코틀랜드의 국가 정체성까지 막 연결되니까 100년 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 뛰어야 되겠다 하고 대신 400m 경기를 나가서 올림픽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와. 근데 한편 유대인인 해럴드 에이브럼스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 이런 걸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 과정인데 방금 우리 영화 제목 이제 불의 전차 했습니다만 사실 18, 19세기 때는 비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시인의 시에 바로 이 불의 전차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에게 불의 전차를 다오. 아까 싸우겠다. 약간 그런 강한 의지가 있죠. 이게 오랫동안 노래로 만들어지면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4개의 연방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열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 더 우리가 알아볼까요? 그러면 그럼 또 이 조니 와이즈 뮬러라고 얼핏 봐도 이제 수영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홍석천님께서는 조금 낯이 익다 이런 생각을 좀 안 드시나요? 네. 저 이름이 낯이 익은 게 약간 배우인가 뭐 아닌가? 네. 배우요? 배우요? 그러니까 수영 선수 말고도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석천님이 모르면 저희 다 모를 거거든요. 이분 영화 옛날에 그 타잔이라고 있었어요. 네. 제인. 타잔의 주인공 헐리우드 배우가 됐어요. 나 이거 어떻게 기억했지? 나 빨리 리셋하세요, 리셋. 저희 나이가 수준에 너무 많이 맞춰주세요. 먹었나 봐. 우와, 이걸 맞추셨어요. 이분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수영 사상 최초로 3관왕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세계 기록 67번이나 계속 갱신했던 그런 분인데 4년 뒤인 28년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도 또 금메달 2개, 도합 이제 5개. 이 이후로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집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미 셀럽이 돼 있고 스타가 돼 있고 하니까 헐리우드라든지 미국 미디어에서는 바로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면 우선 집중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안정환 선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농구하는 맞아요. 우리 저기 서장훈 서장훈 선수. 선수. 이런 맞아요. 분들 엄청 근데 많잖아요. 올림픽 얘기만 딱 보더라도 저기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참여하잖아. 아까 10,000명? 뭐 이렇게 참여하니까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0여 년 전 파리 올림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100여 년 전 올림픽이 치러진 경기장 그걸 이번 대회도 좀 쓴다는 거죠. 진짜? 놀라운 거죠. 파리 올림픽의 모토 지속 가능한 올림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약 17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그 이상은 하지 말자.
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하계 올림픽들 보면 대개 350만 톤의 아이쿠야. 배출 수치가 나오니까 거의 절반가량을 한번 줄여보자.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없는 선수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힘든 조건이기도 합니다. 숙소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통편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파리 올림픽의 의미 있는 점은 또 하나 뭐냐면 참가 선수들의 성비가 같아졌다. 과거로 한번 가보면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만 해도 여성은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사실 올림픽이 아니라 여성은 투표도 못하던 때였었어요. 그러니 이해한다고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근데 처음으로 여성이 올림픽에 출전한 게 1900년 파리 올림픽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1924년 올림픽에 3천여 명의 선수들 중에 135명 정도 되니까 이제 4% 5% 정도 올라왔죠. 다이빙, 수영, 펜싱, 테니스 요 종목에만. 근데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이 지나니까 남녀 선수 각각 5,250명 참가 예정인데 거의 절반이 이제 성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는 그야말로 와이드 오픈으로 본다면 파리 올림픽이 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뭐 하나 놓칠 게 없는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올림픽입니다. 네. 벌써 재밌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민상 씨처럼 이 파리 올림픽을 정말 고대해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윤수 쌤이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 근데요, 쌤, 저 방금 영상을 보는데 좀 궁금했던 게 막 스포츠들이 막 지나가다가 브레이킹 댄스를 하는 분들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상 잘못 들어간 건가요? 뮤직뱅크가 살짝 들어온 듯한 느낌이네요. 역시 아이돌답게 아주 날카롭게 메인 눈으로 보셨는데 올림픽의 종목은 주요 종목이 있지만 계속 변화되는 종목이 또 올림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4개 종목이 새로 채택이 됐는데 어떤 종목인지를 이 픽토그램만 보고 한번 알아맞혀보자. 이게 재밌더라고요, 픽토그램이. 자, 브레이킹 댄스 어딘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브레이킹인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어려워집니다. 저 약간 원반. 저거 쟁반 돌리기 저희 두 아니야? 분도 상의하지 마시고요. 상의하지 마시고요, 민상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죠? 뭔데요? 아니 저기 뭐 정답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 저 맨 왼쪽 거는 딱 봐도 브레이킹 댄스 저거 아니야? 댄스 네, 저거? 그 두 번째. 두 번째 어려운데요? 클레이 사격. 클레이 사격.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줄다리기. 저글링 얘기 나왔고요. 세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 뭐 밴드 번째 아니에요? 반창고 같은. 전창고가 중요했는데요? 설마 밴드 다친 당구. 그래요. 이 픽토그램이라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도 비상구 바로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운동의 도구나 장소만을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자 했는데 한눈에 알아보긴 좀 어려워요. 어떤 장비나 뭔지는 알겠는데 순서대로 보면 맨 왼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킹 댄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서핑. 저게 파도예요? 네네. 저걸 어떻게 맞춰요? 알고 보니까 알겠다. 들으니까 알겠어요. 차라리
와인잔 들고 뛰기 대회였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케이팅 보드. 보드가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스포츠 클라이밍. 우리 김자인 선수라서. 모두를 반을 쪼갰구나. 어쨌든 이번 파리 올림픽에 4개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올림픽이 젊은 층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4년 내내 이 관심과 이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올림픽 열 때만 뭐 조금 보고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청년들, 글로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브레이킹을 과감하게 종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비걸 16명, 비보이 16명, 총 32명의 브레이킹 선수들이 콩코드 광장에서. 그런 게 너무 재밌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옛날 거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 없어지지. 네, 저번 도쿄올림픽 때는 야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요. 맞아요. 빠졌구나. 네. 유럽은 야구를 안 하니까 그런가 봐. 그 시대적인 가치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 변화도 있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시장 사이즈를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들 하느냐. 그럼 우선 과거 올림픽에서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종목부터 한번 보면 네. 우리 운동회 때 뭘 했을까요? 네. 운동회 때 홈주머니 던지기. 저 던지기, 콩 피구 던지고 비슷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줄다리기. 개주. 줄다리기. 줄다리기가 원래 없고. 그렇죠. 줄다리기는 뭐 올림픽에 줄다리기 없지 않습니까? 줄다리기가 있어요. 작은 면에서 면민 대회만 해도 이쪽 면 승관이, 면 승관이. 이게 올림픽 근데 외국 사람 어느 세상에서 오셨죠? 그래. 나 저 얘기 들은 거 같아.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었습니다. 또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어떻게 또 있었어요? 비둘기 사냥. 사냥. 그리고 어부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누가 월척을 했는가. 그리고 가건물 하나 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빨리 가서 누가 불을 끄는가. 이런 것도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또 하나의 소중한 삶이었던 레저 행위가 스포츠가 되는 거죠. 레저 스포츠. 근데 20세기에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가 이렇게 붙으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고대로부터 해왔던 유럽의 전승놀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나라 올림픽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개별 나라의 전통 놀이나 스포츠가 올림픽으로 세계 보편권을 갖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 일본의 유도, 네. 한국의 태권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림픽의 종목이 되는 것. 그리고 현대에 와서 새롭게 창안되는 것. 이런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올림픽이 됩니다. 그럼 그 새롭게 채택되는 올림픽 종목 이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정식 채택되는 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맞아요. 네. 혹시 그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 영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스피치? 네. 퀴디치. 거기에 보면 퀴디치. 스피치는 뭡니까? 스피치라고 먹는 거죠. 퀴디치구나. 거기서 연설해요? 아니 퀴디치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 아닐까요? 나라요? 저 지붕을 저 지팡이를 진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네, 퀴디치라는 종목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데 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시범 경기로 이미 나온 적이 있고요. 럭비와 피구 이런 것이 좀 결합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의 인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했지만 사실은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국제 퀴디치 협회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25개 나라에 700여 개 넘는 팀이 현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는 퀴디치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더 유망 종목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뭐 태권도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바로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드론 축구요. 드론 축구? 지금 이 축구요? 형형색색의 원구 안에 보면 드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여기서 조종을 해가지고 저 큰 원구 안으로 이제 골을 넣는 그런 미래형 스포츠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종목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사라질 건 사라지고 확대될 건 확대되고 로컬에 머무를 건 로컬에 머무르고 글로벌 될 건 글로벌 되면서
계속 올림픽 종목은 변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올림픽은 참 여러 가지 종목이 정말 다채롭게 있어야 지금 볼맛이 나고 그러는데 네네. 저 선수들은 또 지금쯤 또 너무 긴장하고 막 얼마나 떨릴까요? 너무 떨리죠. 뭐 이러고 있겠죠?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 한 150명 정도 그 이상 이제 참여를 하는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오, 재밌겠다. 우선 주목되는 종목은 남현종 캐스터께서 중계하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그리고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 두 선수의 메달이 이제 기대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진 이전의 국제 대회에서 계속 메달을 땄었고요. 세계 랭킹 1등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자 복식조 그것이 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안 다치고 재밌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태환으로 해서 수영이 끝나나 싶었는데 황선우 선수가 나타났죠. 네. 모나코 세계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네, 우상혁 선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번에도 칠 수 있게. 김정왕. 우와. 그리고 유도의 이준환 선수. 여자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저 순간에 어떤 저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정말요. 정말 오래된 훈련과 뛰어난 감각이 아니면 성취하지 못할 세계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영상만 봐도 선수들 뭔가. 귀, 발, 손 이런 데 보면 다 두껍고 닫혀있고 망가져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노력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리고 근대 5종의 전웅태 선수. 네, 최근에 세계 대회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고요. 17살 사격 선수 반효진 선수. 우리 아까 브레이킹 댄스 얘기를 했는데 김홍열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 다들 기대하는데 아까 우리 홍서천 씨께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운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자기가 심화되고 확장되고 풍요로워지는 그 과정 전체 속에서 우리가 전인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즐기자라는 것이지 뭐 히히덕거리고 뭐 놀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럼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올림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맡은 종목이 배드민턴이어서 진천 선수촌에 가서 안세영 선수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어요. 혹시 안세영 무릎 선수가 상태 어떻습니까? 무릎 상태. 괜찮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금메달을 혹시 따면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안세영 선수가 딱 그러더라고요. 서사 깊은 선수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벌써 멋있다. 와. 서사 깊은 선수. 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되고 천재 소녀 이런 엄청난 수식어 속에 부담감 속에 자기가 어떻게 훈련해서 드디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그 여정을 그려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경기가 긴박한 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순간순간 사이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전해드리면서 그 선수가 뭔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그 순간 환호든 눈물을 흘리든 하는 그 순간에 시청자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계를 하고 싶어요. 거의 후배지만 정말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잘한다. 벌써 재밌어. 맞아요. 지금 보는 서사가 거 같아. 느껴지시죠? 몰입돼요. 그럼 그 우리 한국 선수들 경기도 정말 다 빼놓지 말고 봐야 되겠지만 한국 선수들 경기 말고 이건 꼭 우리 봐야 된다. 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경기들 좀 있나요? 그렇지. 그러면 우선 마라톤 하면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엘리우드 킵초게. 케냐 선수죠. 벌써 40살인데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합니다. 2016 리우, 2020 도쿄. 3연패에 도전하는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있고요. 3연패. 그다음에 수영 종목의 리건 스미스 선수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되게 어린 선수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여자 배영 100m에서 최근에 세계 신기록
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는 현재 수영 천재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리건 스미스 선수. 그리고 이 선수가 나온다는 게 올림픽 흥행에 조코비치. 나도 들어봤다. 알아요. 테니스 맞아요. 몰라도 조코비치는 들어봤을 수 있어요. 네, 고트. 최근 10여 년 동안 노박 조코비치의 시대였는데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부터 사실 나왔어요. 5회 연속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고 작년 US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계속 우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박 조코비치가 나이가 이제 노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래도 큰 성취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금메달이 없습니까? 올림픽에서? 올림픽에서 올림픽. 없어. 딴 거 다 땄는데 올림픽에서만 없는 거야. 맞아요. 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 보면 사실 전 세계가 올림픽이 치르는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자. 최근에도 그런 국가 간의 이야기라든지 전 세계에 호소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분쟁과 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선수단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내전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참여해서 올림픽에서 자기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 선수들 우리가 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죠. 이것저것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 선수단은 우리와 같이 모든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북한 선수단 들어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디에 드록바 선수 얘기했었는데 네. 이 디디에 드록바 선수는 자국에서 내전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코트디부아르. 그렇죠.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이 계속 벌어질 때 A매치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코트디부아르에서 총을 내려놓자. Vous nous avez promis que cette fête allait rassembler le peuple. Aujourd'hui, on vous demande, s'il vous plaît, on se met à genoux. 그랬더니 진짜 총을 내려놓고 축구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전을 멈추자 하는 운동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가지고 깨졌죠.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도 지난 5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때 마크롱 대통령하고 같이 엘리제 궁에서 이번 올림픽에 우리가 휴전을 좀 하고 전 세계가 좀 전쟁을 좀 멈춰보자 했지만 글쎄 여러 정황들이 말끔하게 그렇게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안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 세계에 뉴스가 됐고 그래 올림픽 때만이라도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생각해 본다는 것 그런 이슈와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경기 결과 과정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번 올림픽만큼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큼 프랑스가 생각하는 자국의 가치를 그 세계 속에서의 프랑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의 대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독립하고 가난했고 어떻게든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금메달, 국위선양 아주 뜻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왔어요. 국위선양 일변도로 스포츠 정책과 제도와 사업을 국가 정책을 가져가기도 이제 한계에 왔고 올림픽을 통해서 어느 국가가 메달을 더 많이 땄냐가 아니라 함께 뒤섞이다 보니까 생기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 기후, 환경, 생태겠지만 작게는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인종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 증오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는데 이제 올림픽이 그것을 함께 끌어안고 적어도 완벽하게 개선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제어하고 멈추게 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작년이죠. 10월 인도 뭄바이에서 제141차 IOC 총회가 열렸습니다. Our peace miss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with the far too many wars and conflicts that we are witnessing in our world today. 그 총회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은 IOC의 대헌장의 전문의 대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헌법 개정을 하는 정도인데 그 IOC 대헌장 앞에 인권이라는 가치를 천명하고 올림픽은 인권의 실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스포츠 인식, 정책, 문화에서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스포츠 와싱 효과가 나게 됩니다. 와싱은 이제 깨끗이 빨래하고 세탁하고 씻는 건데 어떤 사회든지 사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고요. 프랑스를 예로 들면 인종차별, 극우의 세력화, 혐오, 방리우 지역의 혼돈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서 예술의 나라, 낭만의 도시 프랑스에서 너무 멋진 인류의 축제가 열리고 있어라는 관점만 보다 보면 이 말과 이 대회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와싱하게 된다는 거죠. 가려버린다는. 네, 가리게 되고 은폐되고 못 보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이긴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IOC가 천명하고 있는 새로운 인권의 가치,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메달이나 대회에서 큰 성적 내면 사회 문제나 사회 갈등이 없는 것처럼 스포츠 왁싱이 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의 성취와 사회의 많은 새로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서로 막 연결되는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마지막에 이 올림픽을 즐기는, 올림픽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올림픽 중계하면 다른 방송사들이랑 화면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오디오만 다릅니다. 근데 KBS 1, KBS 2기 때문에 최고의 오디오로, 최고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중계 방송 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믿을게요. 네, 2024 파리 올림픽 이제 딱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선수들의 땀과 열정에 뜨거운 응원 보내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24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은 여러분 KBS와 함께. 고맙습니다.